자, 점심시간 함께하는 D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데요. 시장이 드디어 정신을 조금씩 차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까지 오르면서 2,773 여기까지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네. 월요일 날 스타트가 좋으면은 화수목금 다 기분이 좋죠? 네. 그래서 화수목금까지 좀 올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런치토크에서는요. 이런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 모멘텀 바로 밸류업 아니겠습니까? 그쵸.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뭐 증권주, 금융주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 밸류업을 지금 중간 평가를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밸류업인가 밸류킬인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이제 정치 정책적인 이야기라서 네.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또 파이팅 있는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따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보다는 이슈 점검이 있죠. 네, 큐텐 맞습니다. 사태 지난주 금요일에 다뤘었나요? 맞아요. 근데 월요일까지 이제 후속에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상황은 좀 심각했죠. 월요일 지금 어떻습니까? 좀 수습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죠. 수습이 되고 있는 과정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습이잖아요. 네. 수습됐는데 수습이 수습해야죠. 네네. 어머, 고맙습니다. 이코님. 자, 기막힌 투자함께서는요. 코스피 옆에 이제 계신 유튜버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요게 또 이런 케이블의 또 개그니까요. 기막힌 투자함께서는요. 코스피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올랐던 테마가 바로 대왕고래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역시나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섹터가 있는데 바로 몇 주 전부터 계속 매기가 돌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한번 날카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 이슈 점검 기막힌 투자함께 이렇게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채팅 많이 쳐주시고요. 런치 토크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토크 박지영 차장님과 테이버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정부 밸류업인가 밸류업, 밸류킬인가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많은 모멘텀을 또 받고 있는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이 10년 동안 열심히 공을 쏟았던 밸류업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우리 테이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습이니까 수습해야지 요거 별로였어요? 좋았는데. 아니 나이가 들어가는 게 너무 느껴져서. 에이 무슨 나이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네. 채팅도 여론이 좋진 않았어요. 예. 노잼 민주나 들어가라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 밸류업인가 밸류킬인가 일단은 중간 평가를 그냥 간략하게 하자면 박지영 차장님 지금 정부의 밸류업 일단 나온 실루엣만으로는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진짜요? 이거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주주를 위한 게 아니고 대주주를 위한 상속세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밸류 이게 대주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밸류업이 안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밸류업이 성공했냐? 일본은 오래된 기업들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주인이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은행이 다 가지고 있어. 오. 근데 이거 뭐 상속세 깎아줘서 이거 승계 잘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지배구조 우리가 ESG 거버넌스에 굉장히 좀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처음에 밸류업 나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표창장 주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너희 잘했으니까 이게 밸류업 했으니까 내가 표창장 주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고. 3학년 2반 삼성전자 누구 나오세요? 이래서 참 이렇게 잘했어요. 전달을.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뭐 참 세제 잘했어요. 혜택이라고 이라도 준다라고 하니까 네. 뭔가 한 발을 뗐다라는 거에서는 뭐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테이버님은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은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몇 점이라고 봐야 돼요?
아, 점수를 매겨야 돼요? 네. 아, 10점 만점에요. 아니 제도권에 있는 분도 저렇게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점수 정도는 점수가 있나 싶어서요. 점수 자체도 매기기가 불가능하다. 아니,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나 나왔어요. 하나. 네. 이제 뭐 표창장에서 넘어가서 이제 약간의 얘기가 나온 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배당분리과세를 얘기를 했는데 그 배당분리과세가 지금 우리가 14%가 나갑니다. 거기 지방세 10% 더 붙어가지고 15.4%가 나가는데 그걸 뭐 9%로 깎아주겠다. 9.9%로 이렇게 뭐 IS 계좌처럼 어찌 보면 배당을 받는 세금을 조금 줄여주겠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최대 세율이 40%가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25%까지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분리과세는 예전부터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소액주주를 위해서는 그게 이번에 좀 그 세제 개편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뭐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단 제가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네. 세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이용해가지고 국가의 경영에 간섭,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쓸 거고 이런 쪽으로 어찌 보면은 뭐 기업이나 개인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게 그런 쪽으로 유인책을 주는 게 세금을 뭐 또 올린다, 낮춘다, 그리고는 보조금을 준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게 안 나오나요? 지금 화면 나왔네요. 나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미국 시장 기준에 미국인들한테 받는 주식시장 세금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년 이내에 샀다 팔았다 해서 우리가 단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컴이 있죠. 수입이 적으면은 세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매리지 네. 결혼을 하시고 애를 놓으시면은 이러면은 또 세금이 떨어져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소득이 적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네네. 그러니까 세금을 10%만 걷는데 그중에서도 결혼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11,000달러가 아닌 22,0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가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니 얼마 벌었는데 그래서 니 세금 얼마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세세하게 미국에서도 단기 투자에 구분이 되고요. 장기 투자 역시 보시면은 이게 또 본인이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벌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세율. 네, 장기 투자 세율도 보시면은 요게 또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됩니다. 네. 그럼 미국만 이러냐? 미국은 잘 나가니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혹은 많이 이슈가 회자되고 있는 인도 관련돼 가지고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세법을 건드렸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세법을 이렇게 건드렸어요. 보시면은 12개월 미만 보유 주식을 이거를 이제 뭐 익절하게 되면은 20%의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1년 이상 보유하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12.5%를 걷겠다. 물론 이게 10%에서 조금 증세가 된 거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있느냐. 장기 투자하라.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은 그리고는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투자한다 그러면은 세금을 더 적게 걷을 테니까 그런 곳에서 자본이익을 올리라라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금투세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금투세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돈 다 내라. 거기서 끝이잖아요. 네. 네. 이게 세금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국가가 국가를 경영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책 혹은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이러한 그 사회적인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세법 관련된, 보조금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그걸 너무 어찌 보면은 그냥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거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밸류업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밸류업 당 얘기가 나왔을 때 기대했던 건 뭐냐 그러면은 세금을 지원해준다,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그리고는 정부가 원하는 혹은 우리 시대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뭔가 정책을 쓰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라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상법 개정, 분리과세 그런 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과세 하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더 많이 돼야 되는 거고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은 그래도 이게 배당 분리과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0.5점 드리겠습니다. 0.5점. 네.
10점 만점이죠? 네. 100점 만점 아니죠 혹시? 5점 하죠 그냥. 100점 만점에. 네. 100점 만점에 5점.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박지영 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이게 밸류업 기업 가업 상속 공제 2배 확대, 최대 주주 할증 폐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특수관계인한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의 할증 평가 요 폐지도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폐지가 맞다 뭐 유지해야 된다 요런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는 똑같습니다. 대주주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네. 그게 기업 가치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음. 왜냐하면 일반 주주들이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소수의 정말 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 이거 세금 깎아줘서 전체 주가를 부양해라? 그들은 사실 주식 팔 일이 없으니까 주가 부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지분도 얼마 안 되는 재벌들이 뭐 재벌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보유하고 있으면 한 50% 이상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일론 머스크처럼 예.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정말 뭐 10% 20% 안쪽 지분 가지고 그 많은 기업들을 다 거느리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나는 주가를 올려야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톡 옵션을 받잖아요. 네네. 애플의 CEO만 하더라도 돈만 벌면 그냥 자사주 해가지고 소각시켜버려요. 소각하고. 자기 가치 올리려고. 사실 그게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밸류업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은행주지 않습니까? 네. 은행주 주인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KB금융 주인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주인은 따로 몰라요. 우리나라 4대 은행 네. 주인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외국인? 뭐 외국인, 국민연금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이거 잘 키워가지고 쟤한테 상속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밸류업이 되면 그렇게 일본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행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성과 올리기 위해서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시키고 지난 1분기 일본 실적 나왔을 때 몇몇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실적은 안 좋았는데 왜냐하면 자사주 사겠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막 급등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속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벌들이 상속을 계속해서 나가는 한 밸류업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두산바켓 네. 로보틱스랑 합병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두산바켓이 돈은 다 버는데 비율은 1대 0.64. 이거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일각에서는 그런 네. 의견들이 많죠. 네. 그런 험한 말이 나오네.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못하게 법으로 막고 이렇게 해야 밸류업이 되는 거지. 네. 뭐 뭐 재벌들 세금 깎아준다라고 해서 밸류업이 된다? 뭐 두 분 다 약간 점수를 박하게 주시니까 제가 기계적으로 중립적으로 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또 네. 예, 명꾸라지 한번 하나요? 아니야 명불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두 분이 의견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 왜 만년 저평가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거를 많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를 지배하시는 분들이 주가 올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왜 관심이 없을까? 이 주가가 올라서 이들한테 웰컴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안 올린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주가도 이 사람들이 올릴 이해관계가 생기고 올라가는 것도 뭐 좋아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100분 토론 모드로 가요? 아니면 짧게 가요? 짧게 가죠. 짧게요? 네, 짧게 길게 간다 얘기할 건 그러면은 아니니까. 저도 기계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세법 정책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6.25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한강의 기적을 거치는 과정 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뭐 주식시장 그때 오픈했다 이러지만 실제로 보시면 IMF 터지고 난
한 뒤에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된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20년밖에 안 된 시장에서 그리고는 그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두산밥켓도 있고요, 아니면 SK도 있고요.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하나하나씩의 이슈들은 다 끌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 방에 해결을 깔끔하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혼자서 게임할 때, 집에서 게임할 때, 뭐 스타크래프트 할 때 안 되면 다시 갈아엎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세법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대주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그림을 좀 잘 그리려면은 그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니즈가 있는 것도 알겠고 그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승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같이 우리가 놓고 밸류업 과정에서 놓고 보시면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런 거 소각을 하고 그리고는 배당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주주나 그 기업, 그 법인들에 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지급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제도를 짜야죠.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건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밸류업 해가지고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나라만의 뭔가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주주가 이게 상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주가가 떨어지네. 그럼 상속을 어떻게 우리가 좀 혜택을 주면 안 될까? 이게 끝이에요. 그게 아니지. 여기에서 우리가 소액주주한테 어떻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서 좀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려면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영 이게 컬러가 이게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이 밸류업 하는 게 남북 통일이 증시 부양에는 더 도움되겠다 이런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박재영 차장님도 똑같은 질문 드린다면, 그러니까 뭐 거기를 또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 사람 이미 됐겠죠. 아. 그럴 거였으면 이미 됐겠죠. 저는 그럼 또 궁금한 게 이 밸류업 조치로 좀 내세웠던 게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부터 딱 들릴 만큼 굉장히 화두가 됐었단 말이에요. 찬성 측도 강하고 반대 측도 강하고. 근데 이거 관련해서 도입 준비로 국세청하고 증권가에서 꽤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금투세 폐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악플이 엄청 달릴 텐데. 왜요? 어차피 저는 댓글 안 보니까. 언제부터 여론 신경 쓰셨다고? 네. 금투세 도입해야죠. 도입해야 됩니까? 저는 항상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D님 오늘 썸네일은 박재영 차장님 얼굴 그리고 금투세 적극 찬성 이렇게 썸네일을 박아주시면 저희가, 왜냐 지금 우리가 주식으로 한 해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저는 금투세를 무조건 도입해서 세금 많이 걷자라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걷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투세도 내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식과 관련된 세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데도 세금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라는 게 있죠. 네네. 예전에 이제 0.3%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금투세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데요. 작년에 증권거래세가 6조가 거쳤어요. 네. 그중에 4조 5,600억을 개인이 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돈 다 버나요? 아니죠. 아니죠. 개인이 세금을 75% 부담하는데 외국인은 전체 증권거래세 낸 거에 16%를 부담했고요. 16% 냈고 기관은 3%, 연기금은 2% 냈습니다. 이거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 반대하진 않는데 금투세 도입하면 증권거래세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익도 못 내는데 세금만 계속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금투세 도입하고 거래세 없애면 개인들한테는 훨씬 이익입니다. 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하고 보여줘야지 개인들이 수긍을 하지 그냥 세금만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저는 금투세 도입은 찬성인데 거래세를 유지한다. 거래세 이제 점차적으로 낮추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어. 거래세가 있는 한 금투세 도입하면 안 된다. 결국 디테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금투세는 있는 디테일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도입하냐 마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 거냐에 대한 문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테이버님은 좀 의견이 다른가요? 저는 금투세에 그 뭐 거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장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들여와야 된다. 네. 찬성. 네. 금투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요게 그쵸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뭐 엄마 계좌라고 아빠 계좌라고 네. 뭐 가족 계좌라고 그렇게 되고 뭐 하다 보면 돈이 많아지면 친구 계좌도 하고 이렇게 건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있잖아요. 차명 계좌. 근데 차명 계좌를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명계좌 주가 조작 사태 나올 때마다 항상 차명계좌 이야기가 나오는데 못 잡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요. 거래세만 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명계좌에 대한 그런 뭔가 우리가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뭔가 우리가 좀 어둠의 그런 거래들을 확실하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금투세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은행 가셔가지고 우리 통장 만드시려고 하면 다 금융실명제 걸려가지고 요새는 통장도 못 만듭니다. 그죠? 한 달씩 걸려요. 그리고는 그게 주식 계좌 만드는데도 한 달씩 걸립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그런 데서 뭔가 이렇게 계좌가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세금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우선주가 상한가를 가고 우선주가 쭉쭉쭉 올라가면은 조사해야 된다. 여기도 나오죠. 그게 어찌 보면은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그런 썰들이 돌고 있습니다. 무엇? 현금 상속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거 금투세 도입되면은 저는 아주 빠르게 세상에 공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전부터 이슈가 됐던 이러한 차명 계좌 이슈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는 금투세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투세가 도입되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 뭐 저평가 얘기 나옵니다. 주가 폭락한다 얘기 나옵니다. 네네. 비싸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싸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보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어찌 보면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쭉 빠지는 건데 그게 금투세 때문에 떨어진다,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자본시장이 어찌 보면은 돈의 냄새, 돈은 냄새를 맡고 가요. 돈이 될 곳은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돈이 안 될 것 같고 갖고 있으면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빠지는 건데 가치가 어찌 보면은 낮은 부분에서 그 가치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부분을 보고 이게 금투세 때문이다,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투세고 밸류업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굉장히 감정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들이 금투세가 되냐 안 되냐 사실 이 얘기하면 여기서 디테일을 쫓아올 수 있는 분들은 진짜 관심 있는 분들 빼고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개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까 개인들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국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합리적인 밸류를 찾아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 먼저 있어야 세금도 걷고 그 뒤에 뭘 또 뭐 세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 뭐 IPO는 그냥 상장시키는 우리나라 상장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거래하는 종목은 몇 개나 돼요. 그런 것들도 다 봤을 때 일단은 국민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왜 그렇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나서 세금 얘기를 좀 해야지 갑자기 그냥 금투세 세금 때려버린다 그러니까 센티적으로 그게 반감이 있지 않나. 이런 근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 시장 길어봤자 20년 됐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러한 제도의 개편과 뭔가 뭐 여러 가지 조작과 사건 사고 이슈들이 이제 미국에는 없었냐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1900년도 초반에 있었습니다. 12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게 100년 동안 디테일이 쌓여가지고 기업 경영에 뭔가 이런 FM들이 잡히면서 온 게 그게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장 나스닥에 있는 S&P 500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한번 지나고 그러고 난 뒤에도 우리나라가 이게 2000년대에는 이게 글로벌화 되면서 약간 선진국 반열로 올라가는 과정이었고 진짜 우리가 선진시장이 된 건 이제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뭘 먼저 바꿔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기업도, 당국도, 아이고, 개인 투자자도.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인들이 먼저 나서 주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금융지주 중에서 우리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미 대표님이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딱딱딱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제시를 했잖아요. 나아갈 길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논란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룹사 전반적으로 버는 돈의 50% 정도를 주주환원 배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기 전부터도 뭐 메리츠라든지 삼성그룹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먼저는 기업이 바뀌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업이 안 바뀌는 곳을 정부가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이게 살아남는 기업, 살아남는 주식과 살아남지 못하는 주식들이 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그 과정에서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을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미국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금융시장 자체가 일단은 뭐 연도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도기다, 성장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알겠습니다. 박정 차장님은 실제로 고객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니까 실제로 국내 주식에 조금 염증을 느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최근 들어서 꽤 많아졌습니까? 뭐 작년부터 그랬었죠. 작년부터 이제 미국 주식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오늘 이제 밸류업 얘기 뭐 이런 이야기니까 세금 때문에 주식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뭐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좀 많으신 편이죠. 엔비디아로 막 내가 5억 10억을 벌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증여해야 되냐? 증여하면 부부간 증여하면 5억까지 또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금투세 때문에 주식을 못 하겠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럼 미국 주식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세금 좀 올린다고 주가가 무너진다거나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ISA를 좀 한도를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ISA 한도를 좀 많이 확대를 해주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 방안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억까지인데 2억까지 이제 해준다. 그럼 사실 내가 집 있고 금융자산 2억 있으면 네. 중산층 이상이에요. 이상이죠. 금융자산 2억이면은 2천만 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네. 세금 덜 거두면 되는 거죠. 저 위에 돈 엄청 많은 사람들, 제 손님들 다 화내시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제도권에 계신 분 치고는 거침없으세요. 네, 제 손님이 이거 보면 지금 큰일 나는데. 몇 명 안 본다고 지금 막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밸류업이다 이거는 ISA 계좌 이제 세제 혜택 한도를 늘려주면 돼요.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시는 분은 가입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연 이제 상향을 하고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건 안으로는 올라갔는데 네.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확정이 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은 도루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일단 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활발하게 좀 채팅을 쳐주고 계신데 저랑 테이버님이랑 티키타카가 좋다고 명태 티키타카라고 명태라고. 이름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명태가 뭡니까? 아하. 저희는 사실 박지영 차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다른 방송에서 MC를 볼 때 명박 콤비였거든요. 일단 명박. 그러니까 약간 명이 문제예요. 명이. 명이 문제입니까? 명태 명박. 준 버로 갑시다. 준버. 준버. 네네네. 준버. 알겠습니다. 그래서 티키타카가 좋다는 게 방점이 찍혀 있는 감사합니다.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요 지금 그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에 끼치는 영향 여기서 설문조사가 긍정적 영향이 30%가 채 안 되고 모름 무응답 부정적 영향 없음 요게 압도적으로 한 70% 이상을 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실제로 우리나라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아예 이것도 지금 상관없습니까? 점수를 낮게 준 만큼 시장은 별로 여기에 대한 변수를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나라 밸류업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연결 짓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박정 차장님은요?
저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응답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름, 무응답. 전혀 상관없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이 국내 주식 K 증시가 진짜 좀 밸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포함돼야 되는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금투세에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증시가 더 밸류를 잘 받고 매력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K-팝, K-푸드, 뭐 K 뭐 드라마 얼마나 많아요. 근데 K 증시하면은 약간 매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의 밸류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박재영 차장님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거는 위에 분들이 하는 거고 제가 뭐 감히 네. 할 건 아닌데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참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10여 년 전에는 배당이 너무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죠. 2014년도인가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최강한 경제부총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에도 과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 너희 배당해라, 유보 현금 쌓아두지 마라. 혹은 투자해라. 그렇죠. 투자해라. 그러면서 지금 배당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1%대에서 2% 중후반 3%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분명히 정부에서 압박을 하면 무언가 기업에서는 액션이 나옵니다. 가만 놔두면 기업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압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압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뭐 내년 정도에는 뭐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밸류업이 조금씩 쌓여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한 번에 급하게 딱 이제 시작했는데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씩 쭉 가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자. 테이머님은요? 저는 근데 일단은 뭐 계속 뭐 앞선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해가지고 그쪽보다는 저는 꼭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주린이시잖아요. 네. 적어도 모든 국민들이 교육 과정에서 부동산도 그렇고 네. 주식도 그렇고 아주 기초적인 경제 교육은 무조건 필수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2, 고3 과정에 이게 네.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증시라고 하는 이런 거를 어찌 보면은 필수 과정으로 넣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PER이 뭔지 배당이 왜 중요한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뭔지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까막눈입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공산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사는데 왜 자본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부분이 진짜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애들한테 뭐라도 물려주고 걔들이 그걸 또 지켜야 될 거 풀려나가고. 아니에요. 네.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육 쪽에 또 앞장서 있는 사람이 테이버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리고 또 여러 방송 나오셔서 주린이 분들한테 그리고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와닿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 많이 못해서 어떡해요? 저 근데 궁금한 거 하나 또 궁금한 있는데 거, 사실 궁금한 거 계속 질문합니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4대 금융주들이 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한 주씩 막 여기저기다가 쏘다가 또 돌리다가 막 정찰병. 그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디에다가 좀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제가 좀 생각할 땐 너무 어려웠고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쪽도 살짝 돌파를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물렸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그냥 경기 방어주 쪽으로 다 빠져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도 살짝 있었어서 이런 시장에서 저는 어떤 쪽으로 좀 파는 게 좋을까요? 이건 개인 상담 아니에요? 그냥 끝나고 궁금한 게 스타벅스 가야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같은데 이거는 끝나고 어쨌든 스타벅스 가는 게 네. 낫지 않나? 시장이 어렵기도 하고 오늘 네. 반등하기도 하니까 네. 의미가 있는 질문 같아가지고 네. 짧게만 테이버님하고 박정찬님 두 분 다 짧게 요즘 같은 부탁드려요. 시장에서
저는 요즘 같은 시장 너무 신이 납니다. 반도체 줍기가 너무 좋아서. 반도체 줍기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래요? 네. 오. 아니 한미 반도체 실제로 샀다가 아, 그게 반도체인가요? 팔았잖아요. 미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도 그렇고 좀 대형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한미가 대형이 아닌가요? 한미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대형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준 거 맞아요? 아니, 나한테 연락이 안 왔어. 그래? 연락이 안 왔어요? 서운한 상태네요 지금.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줍기는 매우 좋은 신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방점이 찍혀 있고 박재영 차장님은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주식을 한 절반 정도 덜어냈어요. 오. 예, 시장이 너무 무서워서. 네. 왜냐하면 실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고 네. 못 나오면 더 떨어지고 이유 없이 떨어지고. 그렇죠. 사실 주식이 사실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시장이 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응을 좀 했었던 거고, 뭐 또 바뀌면 또 무언가 다시 사거나 대응을 네. 하겠죠.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는 대응을 해야 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다. 뭐 만약에 떨어지는데 내일 오르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들고 있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20%, 30%, 40%, 50%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좌가 물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는 불안하다, 뭔가 바뀌었다 이랬을 때는 뭔가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 저도 말씀드리면 네. 저 예전에 처음에 물어봤을 때 7월 초에 네. 그때 저 이제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불안감 말씀하셨는데 불안하면 조금만 상담에서. 본인이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조금만. 네. 예, 근데 파는 거는 반도체를 파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주식이란 게 성향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돈의 성격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본인이 맞는 그런 입맛에 맞는 전략을 딱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로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밸류업과 금투세 그리고 정부 정책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의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테이버님부터. 저는 밸류업 안 되면은 한국 자본시장 미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보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은 미국 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대기업 몇몇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밸류업 뭐 은행도 말씀하셨고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그리고는 우리가 뭐 사이클 산업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만하겠죠. 그런데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안 되면은 그냥 미국 가시면 돼요. 그걸 이미 모든 개인 투자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꼭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을 못하면 한국 자본시장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박재영 차장님 한마디는요? 네, 밸류업은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일반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출마하세요? 지방선거. 알겠습니다. 밸류업은 대주주 아닌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예민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솔직하게 그리고 또 가감 없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또 전반적인 한국 주식시장의 건강한 그런 밸류업을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우리 테이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해당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신증권이 모두투어 네트워크의 목표 주가를 17,000원으로 19% 하향하면서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3분기까지 이익 추정치를 하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오일이 지난 28일 발생한 화재로 온산 공장 내 제2파라자 1렌 공정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AI 반도체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주간 국내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삼성 AI CE 챌린지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반도체, 전기차, 반도체 관련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올해 그룹 성장을 도모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센터 운영을 지원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신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LG전자의 인공지능 TV, LG 올레드 예보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의 컨슈어 리포트 등 전 세계 14개국 소비자 매체의 TV 성능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전해드렸던 소식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그 피해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백 명의 인파가 티몬 그리고 위메프 사옥에 몰려들면서 순차적인 보상을 약속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환불이 가능한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다뤄볼 텐데요.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딜사이트 경제TV 증권부 박세현 기자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티몬 신사옥에 와 있습니다. 현재 티몬 신사옥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 둘러싼 현장이 지금은 관계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대표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대표는 밤새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고 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에는 티몬에서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서울 역삼동 큐텐 본사 앞에 모여 빠른 환불을 촉구하는 우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전날 티몬 피해자들은 큐텐 테크놀로지 사무실이 있는 강남 엔타워 앞에서 우산과 마스크를 쓰고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우산에는 비행기 타고 싶어요, 도둑 티몬 잡아주세요, 칠순잔치 1,500만 원 온가족 울음바다, 큐텐 각성하라, 숨지 말고 해결하라 등을 적은 A4 용지를 붙이고 환불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피해자들은 오는 30일 19시 30분 금융위원회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표단 A씨는 가장 바라는 건 집회 신고를 한 수요일에 집회를 안 하고 월요일, 화요일 내로 다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티몬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 구제 진행은 환불 신청 접수를 한 티몬 피해자 2,600여 명 가운데 약 260명에 대해 10억 원가량 환불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실제로는 140명 정도 환불을 받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0명이든 260명이든 환불 신청 접수를 한 티몬 피해자 2,600여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부 박세현 기자와 전화 연결해봤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딜사이트 경제TV 산업부 이호영 기자와도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구영배 큐텐 대표, 이번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최종 책임자입니다. 최근에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에서도 사임을 했는데요. 이런 구 대표가 자신의 소재를 직접 알려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구영배 대표는 29일 오전 큐텐 지분 매각 또는 담보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대표는 사태 발생에도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도피설 등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앞서 28일엔 일부 언론에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땐 자금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항고했는데요. 오늘 오전 큐텐 지분 매각을 통해 사태 갈무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영배 대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팀원 등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26일 구영배 대표는 큐텐의 물류자회사 큐익스프레스 대표이사직도 내려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임이 팀원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가 그룹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보기도 합니다. 구영배 대표는 큐텐의 지분율 42.77%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월분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 정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산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팀원과 위메프 정산 주기는 팀원 경우 배송 완료일 기준 당월 말일부터 40일 후 정산합니다. 위메프도 한 달 구매 확정권에 대해 최대 2달 후에 정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6월, 7월분은 아직 정산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5월분 규모만 1,700억 원대라는 것이죠. 한 매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5일 현장 환불 진행 시에 발견된 노트에서 팀원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플러스 예상 1조 원 이상이라고 적힌 문구가 확인됩니다. 이는 팀원의 미정산 금액과 위시플러스,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계열사 금액까지 합치면 1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조 원이나 달한다라니 이 예상 금액만 듣고 보니까 피해 규모가 더 상당할 것으로 또 우려가 됩니다. 자, 이번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그 원인이 정확하게 뭔가요? 직접적으로는 팀원 위메프의 긴 정산 주기와 허술한 판매 대금 관리 등이 원인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겨냥한 적자 기업 큐턴의 문어발식 플랫폼 인수가 지적됩니다. 일상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이커머스 기업들처럼 큐텐도 팀원 인수 당시에 연간 1,00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큐텐 자체가 적자 기업인데 물류자 회사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들을 지분 인수 방식으로 인수를 거듭했다는 것인데요. 인수한 이들 플랫폼의 판매 대금 등 거래 현금을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2월 인수한 위씨 경우에 지금까지 팀원 위메프 등의 지분 맞교환 방식이 아니라 2,300억 원 현금을 주고 인수했는데 이 인수가 이번 정산 지연의 도화선으로 언급됩니다. 팀원은 위씨 인수 후에 계열사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들어온 현금은 그룹 내부 부족해진 현금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문어발식 인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큐텐은 국내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AK몰 등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 인수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염두에 뒀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련의 인수들을 시장에서는 물류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올해 하반기 상장을 위한 작업이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큐텐이 안정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장을 목표로 평가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행보였다는 겁니다. 실제 큐익스프레스는 상장 시 기업 가치 10억 달러, 약 1조 원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한국 1세대 이커머스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구영배 대표는 자신이 창업한 이마켓을 2009년 이베이 매각 당시 했던 한국에서 10년 동안 경화금지 계약에 따라서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매각 대금으로 큐텐을 만들었습니다. 10년 후 이 조항이 풀리자마자 팀원과 위메프 인수에 나서면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것인데요. 그 의도가 결국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한 것이었고 팀원과 위메프 플랫폼의 판매 대금과 판매자들을 이 실적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판매 대금과 상품권 등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부족한 현금을 대왔다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유화원 대표가 밝혔듯이 프로모션 금액 차질 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엇박자가나 걷잡을 수 없이 자금이 막히고 판매대가 빠져나가면서 소비자가 구매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2021년 팀용과 2023년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2024년 다시 또 AK몰 등 그동안 큐텐이 인수한 한국 이커머스는 자금 줄이자 동시에 큐익스프레스의 물동량을 대주면서 실적도 키워졌습니다. 팀원 위메프 인수 직후 큐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매출은 전년 대비 10% 늘기도 했습니다. 네, 피해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팀원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해서 남은 절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과 같은 판매자 그리고 또 소비자 피해 사태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애초에 고강도 구조조정이나 팀원 위메프 파산 신청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구영배 대표가 수습안을 밝힌 만큼 팀원 위메프 두 기업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처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판매자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자 판매 대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위메프가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해 8월 중으로 새롭게 도입한다고 했던 정산 시스템인 에스크로 결제 등이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중재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장 정부는 팀원 위메프가 피해자 구조부터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판매자 구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오늘 팀원과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5,600억 원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대상자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할 예정입니다. 우영배 대표와 류광진 팀원 대표, 류하원 위메프 대표 출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 사태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달해준 이호영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이슈 점검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 상승, 2,764, 1% 이상의 상승률을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2,2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아까는 조금 더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매수폭이 좀 줄어서 140억 정도 코스닥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좀 많이 힘을 내주고 있어서 월요일 스타트가 좋고 8월이 또 기대되는 상황에서 두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채팅창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시장 점검 플러스 여러 가지 장 초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조금 억울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나스닥도 1% 넘게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고 PC도 물론 그 안에 디테일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지만 그래도 GDP도 잘 나왔고 PC도 뭐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국내 상승률이 한 0.6% 플러스로 스타트를 끊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 좀 흔들릴 때 많이 빠졌는데 반등할 때는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오전 되니까 조금 올라가네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오늘 상승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께 들어보고 싶은데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사실은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목요일 날 열린 미국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마무리된 이 나스닥이라든지 S&P 글로벌 3대 지수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잘 버텨냈고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정말 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며 오늘 그거에 대한 연속성에 따라서 사실은 금요일 날 마감한 미국장 대비 출발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고 느낌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선물 시장의 수급이 살아나면서 그래도 이제 지수를 좀 당겨주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지수의 상승의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가 강하냐, SK하이닉스가 강하냐, 혹은 반도체 IT가 강하냐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보다는 수급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수혜를 많이 받는 금융주라든지 그렇죠. 증권주들이 강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당기고 있다 보니 혹은 대형 바이오, 대형 그렇죠. 제약자. 그러다 제약사. 보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의 손익은 지난주 금요일이나 맞아요. 지금이나 별반 지금 다를 것 없다고 느끼실만 하고 음. 문제는 여기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이제 중소형주들도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여기서 한번 주춤거리면 네. 또 계좌는 지수 따는 괜찮은데 계좌의 어떤 손익 레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도 좀 나올 수 있어서 어떻게 지금은 고민되는 시점이네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 여기서 덜어내야 되느냐 아니면 질릴 때 질르더라도 뭘 지금 사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걸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고민이 됩니다. 이 가장 포트에 많이 담고 있는 비중의 종목들과 섹터들 얘네들은 반등이 그렇게 생각만큼은 또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체가 찐반이냐 아니냐도 지금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암살자님께서도 순진한 개미들 또 꼬시지 마라 이게 옳은 거냐? 한 번 더 날아가면 그때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만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시장이 저는 아침에 사실 갭이 좀 많이 떴으면 불안했을 것 네. 같은데 또 K증시잖아요. 아침에 선반영 했다고 주구장창 또 하루 종일 뭐 주회장천 음봉으로 밀어버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크게 갭이 안 뜨고 딱 그 저항 자리에서 출발 우일선에 물려가지고 잘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가 생각하는 지수에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고 하면 2,778포인트 정도의 저항 자리를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 이후에 살짝 눌려야지 기술적으로 좀 완성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2778 정도에서 네네. 근데 뭐 사실 뭐 한 포인트 정도 사실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오일선 이탈하면서 빠져 내려오던 이 단기 트렌드, 이 단기 트렌드 자체를 일단 오일선 회복을 시켜놨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뭐 미증시 반등과 함께 일단 국내 증시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다. 일단 뭐 오늘 오후까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뭐 일단 조정은 사실 괜찮게 나온 상황이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림이 아니라면 예. 저는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으로는 뭐 나올 만큼 충분히 나온 흐름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내일 정도 하루 더 눌림이 만들어진다라면 글쎄요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일단 중요한 가격대 라인을 이탈한 이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네. 이게 확실하게 추세가 잡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반등이 나오면 21선에서 저항받고 한번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신고가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치고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했다 나오고 반도체가 와 하고 다 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21선까지의 그냥 반등 정도 생각해놓고 길게 보는 거는 일단 좀 자제하자. 네. 그리고 짧은 매매 위주로 뭐 일단은 연명하는 쪽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의견이 채팅창의 여론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안 속는다. 확인하고 간다. 이러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좀 고민인 거예요. 이번 주에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빅테크 실적에다가 네. 일본 쪽에서도 통화정책회의 있고 거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또 FOMC도 있고 삼성전자 실적까지 껴 있으니까 이 변수 확인하고 내가 들어갈 것 같으면 미리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가자니 좀 부담스럽고 이래서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주제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제작진이 발제한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뭐 저희는 항상 희망. 아니 그렇게 헛웃음을 지으시면 어떡하십니까? 8월 코스피 3,000 돌파하고 저희가 양심적으로 물음표까지 달아봤습니다. 자, 3,000에 대한 이야기. 사실 3,000은 뭐 그냥 이야기 해본 거고 대신증권에서도 이제 코스피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이면서 2,900선 돌파에 나설 것이다. 8월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공포가 커질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썸머랠리라는 게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3,000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전고점 다시 가서 으쌰으쌰 파이팅하자 이렇게 좀 반등을 기대해 봐도 되는 건지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지수 따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앞서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HBM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근사치까지는 따라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서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제 따라 올라간다라는 전제였는데 일단은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당연히 분할 매수 차원으로는 봐야 되지만 과연 여기서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따라 움직였던 한미반도체 좋은 기업입니다. 주주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 하지만 좋은 기업과 주식을 사고 파는 혹은 주식에서의 어떤 흐름은 좀 다르잖아요. 네.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과거에 뭐 수백 배 올랐던 그런 상승세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한지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안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자유공시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규모도 꽤 컸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금융지주도 KB금융도 지속적으로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 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는 오히려 수급 블랙홀 현상 때문에 더 저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지금은 잘 선택하고 압축을 좀 잘해놔야 우리가 지수가 상승한 만큼 어떤 그런 수익을 좀 즐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수는 지수대로 놀고 우리 계좌는 우리 계좌대로 네. 안 나아질 가능성도 저는 열어둔 상태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요 8월에 코스피 3,000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다시 좀 대세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가지고 좀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일단 반등 가능성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디가 그 주도 섹터가 되어서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어디가 올라가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수 ETF 사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어디가 오르던 요거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주제를 되게 재밌는 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 이따가 전 두 번째 주제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지금. 두 번째 네. 주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시고, 어쨌든 네. 올라가는 거 올라가도 네네. 섹터 잘 선택 못하면 이 말짱 도루묵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ETF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패시브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어찌 되었던 간에 금리 인하가 나오고 우리 이제 실적 장세는 끝나더라도 지수 단의 어떤 상승 흐름은 물론 K 증시이기 때문에 뭐 미 증시처럼의 어떤 그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느냐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이어는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어느 정도 소외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정말 섹터 선택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 종목 단으로 승부를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수 연동되는 부분으로 투자를 좀 해두시면 좋고요. 지금은 하방에 베팅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하방은 정말 짧은 하락의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춰서 트레이딩 네네. 관점에 매매가 되어야지 어떤 시장이 뭐 우리나라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나오는 그런 증시는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수가 내리면 오히려 그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ETF에다가 네네.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3,000포인트 솔직히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분위기 좋을 때도 3천을 못 갔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그 자금이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으로 쫙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또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사실 8월 달 안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금투세죠. 금투세. 이거 안 되면 8월 9월 시간 가면 갈수록 매도세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박스권 저는 박스핀만 다시 찾아둬도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한 차례 2023년에서 2,600 왔다가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다시 한번 고점 갱신을 했는데 뭐 이 구간에서 뭐 2,900에서 2,750 정도의 박스권 흐름만 이어져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안에서의 어떤 매매할 종목이라든지 네.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종목들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뭐 큰 하락장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진짜 고민이 되네요. 이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무엇이 이걸 끌고 가느냐에 대한 좀 절실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두 분의 생각인 거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좀 떨어지면서 또 올라올 때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상반기에 올라가던 그런 주도 섹터랑은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또 중심에 있고 거기에 조선에다가 또 이제 밸류업. 뭐 화장품 몇 명 네,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밸류업도 있었고 네네. 방산도 있었고 이런 곁다리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요게 지수가 올라가도 얘네들의 상승세는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얘네들의 매력을 더 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매력은 있는데 시간차 공격은 조심하셔야 된다. 시간차 공격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지금 올라간다고 쫓아가기에는 이들의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방산, 화장품 오늘도 여전히 시세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트도 그렇고 VT도 그렇고 방산으로 보면 현대 로템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다시 생기면 그것도 반도체 IT로 흐름이 다시 생기면 여기서 자금이 계속 이어붙이기보다는 여기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금이 나와서 반도체 IT로 또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염두는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가 그렇게까지 지금 많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그러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지수 대비 이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아마 많이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나온 현금이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뭐 전력기기주도 아침에 굉장히 좋았는데 신고가 딱 달성하고 나니까 또 확 주저앉는 이유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는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할 자금보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자금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급의 흐름과 종목의 변화에 조금은 더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은 그냥 추세 살아있는 쪽에서 계속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장이 빠지는 동안에 보면 뭐 방산이 됐던 뭐 지금 밸류업 금융주들 막 10%씩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뭐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트렌드가 상승 추세 만들어 놓은 구간에서의 이제 조정이 나오는 네. 추세는 깨지 않는 선에서의 뭐 매수는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뭐 계속 시장이 우리가 뭐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보면 상승 추세 만들어 놓고 깨지지 않으니까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의 자금 수급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믿고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이런 관점으로 하시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만약에 IT 쪽이 이제 매력이 확 부각이 된다. 그러면 자금의 이동이 확 생기겠죠. 그때 좀 발맞춰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반도체 물려 계신 분들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끝물에 다들 들어가셔가지고 6개월을 올랐는데. 근데 그게 못 나오신 분들이 왜 못 나왔냐, 왜 물려 있냐면 네. 끝물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야금야금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존버하다가 그냥 마이너스 50%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요? 내리면 사야 됩니다. 내리면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추세가 꺾였으면 네. 빨리 그 돈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어. 돛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바람 방향을 타야 되는데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이 올라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장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거나 네. 조정을 받거나 하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팔아야 되나라는 심리 상태가 커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금 이동 일어날 때 그거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딜사이트 계속 딜사이트를 여러분들, 계속 네. 봐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이 런치박스는 네. 안 보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하루 투자가 안 돼요. 그렇죠. 생활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리고 코스피와 전반적인 시장은 마무리를 할게요.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되게 많잖아요. 빅테크 실적,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등 해서 실적 있고 파월 2배 주목해 봐야 되고 일본도 봐야 되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디테일도 봐야 됩니다. 이런 변수들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다음 주 혹은 8월은 시장이 훨씬 더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어떻게 끝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그 변수들이 네, 어떻게 결국은- 작용하느냐 봐야 된다? 네, 뭐 이게 모두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정적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바라볼 게 없느냐? 아니거든요. 이거 이번 주 지나가면 또 다음 주엔 뭐 있고 다다음 주엔 뭐 있고 또 뭐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많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변수, 특히나 FOMC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는 혹은 시장에 적용이 되었을 때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지금 시장은 미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 거냐? 이것이 이제 정해진 다음에야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전략을 좀 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이 괴로운 게 뭐냐면 현대차를 보면 딱 압니다. 지난주에 실적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급락하고 공포감을 줬다가 오늘 다시 다 올려버립니다. 너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안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드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빠지면 현대차를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바로 올라올 거야. 그러다가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오면 이제는 또 손절 라인이 넘어가고 손절 라인이 넘어가면 투자자분들은 믿고 볼 게 실적인데 실적 잘 나왔다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가져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섣부르게 움직이는 게 저는 조금 더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흐름 자체가 예측을 하시기보다는요.
좋게 끝날 건지 나쁘게 끝난 건지 확인을 하고 다음 주에 매매 전략을 좀 신중하게 짜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암살자님께서는 가둬놓고 패기라고 그만 때려 가드 올렸잖아. 때린데 또 때리기. 때린데 또 그렇죠. 때리면 너무 아파요. 먹는 데만 골라서 때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스케줄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시장이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찐반이기를 좀 바래 봅니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다 오르는 시장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조금 색깔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희 D사이트와 함께 같이 좀 소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이니까 오늘 시장에 오르는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이주연 대표님이 재밌는 주제 갖고 오셨습니다. 막오른 대왕고래 프로젝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왕고래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너무 좋죠. 네. 전 좋아해요. 대왕고래. 근데 얘기하시면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네. 제가요? 아니요. 너무 좋아서 욕 나오는 겁니다. 자, 대왕고래 투자 검토 중 석유 메이저 아람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자금 집행이 이게 석유가 있던 없던 네. 나오던 안 나오던 얼마나 있던 1조 4천억 이상 이제 자금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들이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 등등 장 초반에 많은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 발제를 해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시추를 해서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매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할지 안 할지 지금 뭐 타당성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거의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이슈가 터진 이후에 주가가 상승 이후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네. 갑자기 이제 석유머니가 그 아람코 네, 로드쇼에 딱 나타나서 압수하면서 이제 또 한번 그 석유머니의 그 기름 냄새를 풀풀 풍기는 네.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은 많은데 이거 정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정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각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SOC 사업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한단 말이죠. 사회 기반 시설. 그렇죠. 그런 거를 하던 뭐 어쨌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이 돈을 벌고 거기에 또 사람들을 더 이렇게 구인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피는데 뭐 그런 거에 하나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큰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뭐 25만 원씩 받아갖고 쓰고 없어지는 돈보다는 오히려 확률적으로 20%라도 이게 잭팟이 터질 경우에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일단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도 아니에요. 앞서서 모든 정부들이 이거 계속 이어서 오던 거기 때문에 뭐 정권 탓하고 정부 탓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월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될 거다. 그렇다면 주가는 그에 따라서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시추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뭐 기업들부터 해서 한국가스공사처럼 뭐 이게 유전이 발견되면 75%의 가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원가가 이제 뭐 싸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일단 테마입니다. 그렇다면 시세적인 측면에서 이 테마 중에서 가장 시세 탄력이 좋게 움직이는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잡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어떤 그 저점 매수단에서의 분할 매수를 하고 기다려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면 더 좋겠죠. 그게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GS 그룹도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고 뭐 강관 같은 거 필요하다 해서 뭐 넥스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좀 괜찮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결국 뭐 주식이란 게 네. 항상 뭐 실적으로만 오르고 뭐 그렇습니까? 네. 스토리로 오르는데 그 안에 또 숫자가 있는 거고 네. 또 숫자가 없어도 그 안에 스토리가 있으면 그게 설득이 되면 또 주가는 가는 거고. 숫자가 나올 것 같으면 가는 거죠. 뭔가 좋을 것 같으면 가는 거. 초전도체 뭐 공중부양해서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주전도체 오랜만이네요. 또 LK99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성 본부장님은 요 대한고로 프로젝트 어떻게 보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의견의 다양성은 저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이슈가 조금 부각되는 시점 자체가 주도 업종의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더 시세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저는 괜찮은데 주도 업종이 지금 다 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테마 쪽으로의 수급이 쏠림 현상보다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이 조금 더 이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대한고래 관련해서는 이주연 대표님 이야기대로 돈이 되니까 그리고 수급이 쏠리니까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느냐? 손절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어떤 이번 주에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뉴스와 테마 대한고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물려 있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따라 못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매매 난이도가 좀 높아서 매매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엇박이 날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어떤 타이밍 자체가. 그래서 대한거래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단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야 할 때 네. 이걸 오늘 시세가 나기 전에 이미 물려 있었다면 괜찮겠지만 없으신 분들이 오늘 시세 난 거를 보면서 참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테마의 긍정적인 어떤 뷰를 보신다면 관련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나오는 쪽이 있고 안 나오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쪽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은 리스크는 좀 적게 가져가시고 수익률에 대한 욕심도 적게 가져가면서 종목을 좀 잘 압축하셔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지금 뭐 밸브 쪽은 화성 밸브가 원티어잖아요. 지금 네네. 탑티어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좀 보시기보다는 뭐 DK락이라든지 하이로 코리아처럼 일단 재무제표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쪽을 좀 저는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네. 조선 쪽 지금 최근에 강한데 조선 기자재랑 연관된 기업들도 꽤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는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뭔가 어떤 모멘텀이 한번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거를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눌림 조정이 나올 때 저점을 만들어 가는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흐름을 갖다가 천천히 팔로우업 하시면서 저점 매수단을 일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에 뭐 몰빵을 한다든지 뭐 속된 말로 비중을 갖다가 너무 크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찐으로 가는 섹터가 나왔는데 그거 살 돈 없으면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고래 프로젝트 사실은 요 주제 딱 공개하자마자 채팅창에서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요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냉정하게 또 보시는 분들은 시장은 언제나 옳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어쨌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은 해보자라는 또 컨셉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또 매력적인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전도체 얘기 드렸을 때 그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갖다가 한 달 동안 들었는데 한 달 뒤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그 EBC 할 때 초전도체 특집도 했었어요. 과학자 불러가지고. 맞아요. 제가 엑소 형님 불러가지고. 초전도체 아저씨라고 불릴 만큼 LK 초전도체 얘기를 99.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초전도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보시면은 이 대왕고래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배 올랐다 빠지잖아요. 10배 그걸 올랐다 지금 들고 빠졌어요. 있으면 안 되죠. 와, 네, 그러면 안 지금 들고 되는데.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이 발제하신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요거는 뭐 저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뉴스들이 그만큼 또 많이 나오고 실제로 한 그런 집행을 한 그런 뉴스들, 아람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또 나와서 오늘 주가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주제인데요. 역시나 제약바이오입니다. 시장이 좋아도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고 유일하게 요즘에 많은 빨간불을 내고 있는 섹터가 K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도 제약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초반에 아까 10시까지의 흐름보다는 조금 약간 매기가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일단은 올해 내내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쏟아진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상반기에도 나쁘지 않았다. 대신에 이제 상반기에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쪽만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었던 상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가장 선두에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리가켄바이오의 출발이 너무 좋다 보니까 유한양액, 오스코텍,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에 또 5월달, 6월달, 7월달 되니까 어디 쪽에서 또 폭발을 했냐면 거래량이 바로 이제 비만과 당뇨 쪽에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명백하죠. 그러니까 일라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제 분기별로 이제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로 대입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움직일 수 있었던 쪽이 바로 이제 펩트론이었고. 또 이제 페트롬과 같이 움직일 수 있던 게 이제 인벤티지랩. 여기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주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해소한다라는 또 이야기로 경구용 치료제 3,000당 제약이 또 7월달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또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3,000단 제약이 지분을 투자한 옵투스 제약까지도 뭐 50-60%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라든지 수익률 게임을 보면 정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믿음에 보답을 해주면서 올라갈 만한 저는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이야기를 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앵커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제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SK 바이오팜 PR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들을 지금 다 해소할 만한 어떤 숫자로 지금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이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지금 좋고 SK 바이오팜도 다가오는 실적에 충분히 기대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거란 겁니다. 좋아지지 않게 되면 가장 수혜를 또 많이 볼 수 있는 쪽이 지금은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바이오시밀러 쪽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출을 했는지 데이터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지금 수출 데이터가 바이오시밀러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품, K푸드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수출 데이터가 찍혔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다시 셀트리온까지도 움직이는 시장이 되었기에 저는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셨더라도 이번 주에 계속 이제 관심을 있게 좀 보셔야 된다. 네,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사자님께서 그래 눈으로 욕했었지 우리도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계적으로 또 긍정적인 얘기하시면 제가 반대로 기계적으로 얘기해야 중심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중심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주혜 대표님도 어떻게 제약바이오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네, 국내 증시에서 지금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섹터는 분명히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국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6월달에 뭐 그 전부터 HLB의 어떤 그 임상 3상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HLB가 스타트 끊고 알테오젠 따라오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3,000당 제약, 리가켄 바이오, 뭐 오리온에 넘어가고 뭐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꽤나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
딱 시장의 변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 같이 올랐고 그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미국 CPI 발표가 딱 나오면서부터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는 그 흐름이 분명히 이제 제약바이오로 좀 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굳건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평소에 이제 역배열 구간에서 거래대금 없이 막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제약주들이 좀 많고 바이오주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섹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뭔가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주도 섹터로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대세로 이미 굳어졌다고 봐야 돼요. 사실 제약바이오 뒤통수를 한 60번 정도 맞아가지고 또 때릴 거예요. 또 때려요? 네, 또 때릴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이 올라가면 또 때리죠. 또 때리는데 또 네, 때려요? 네. 아, 많이 그럼 안 올라가면 되네. 많이 올라가면 뭐 바이오도 때리고요. 뭐 2차 전지도 때리고 안 때리는 섹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K 제약바이오 지금 의심 때문에 또 못 사신 분들은 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도 또 많이 올랐고. 안 늦었습니다. 제가 종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엔 저는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 쪽보다도 숫자가 나오는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지금 명확한 컨셉이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 매수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서 오를 만한 이슈가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동아이스티처럼 바이오 시밀러 회사이고 실적이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쪽을 지금 보신다면 뭐 동아이스티 여러분들이 한번 일봉 차트 켜놓고 보셔도 알 겁니다.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고 충분히 셀트리온만큼 동아이스티도 이제 다가오는 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당연히 뭐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면 이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팩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형 엑소코프리 제품이 워낙 잘 팔리고 있다. 잘 팔리는 만큼 주가가 올라갔었던 과거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8월 코스피 3,000 갈 수 있을지 혹은 그 근처라도 대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가 있어서 이주연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김태성 본부장님이 K제약바이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2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이 오후까지 가져갈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가져오셨는데요. 보여주시죠. 리가캠바이오랑 리노공업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뭐 내용은 다들 익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1분 1분씩 한번 들어보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부터 짧게만. 일단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외로 조정이 깊으면요. 중소형주들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의 대형주부터 올라가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서 대장주는 리노공업이었고 만약 이 섹터가 회복하게 되면 리노공업부터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나눠 산다 생각했었을 때 1차 매수 정도는 지금의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AP가 마진율 자체가 OP가 마진율 자체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가격 조정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리노공업부터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가 공략이고요. 손절가는 17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27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관련해서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17만 5천 원, 매수가 현재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노공업도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주연 대표님의 공략주 리가캠바이오. 아까는 윤석유주 관련해서 하라고 하면서 왜 리가캠 갖고 왔냐 또 이런 채팅도 있습니다. 바이오가 대세잖아요. 바이오가 대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과
그 반찬은 사이드 가끔 가다 햄버거 먹는 거지. 아하. 예, 그리고 길게 이제 뭐 연말까지 모멘텀이 살아 있는 거는 이제 분할로 일부 전체 그렇죠. 뭐 포트에서 한 10% 담아가는 거고. 고추 참치를 고봉밥만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계속 그것만 먹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 네.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 리가켄바이오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 뭐 리노공업 짠 건 아니지만 네. 리브라더가 됐네요. 어쨌든 리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신고가 갱신하기 직전에 있는 흐름입니다. 내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차세대 항암제 ADC 파이프라인 17개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임상 3상이 3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괜찮다. 목표가 99,000원 정도. 99,000원. 네,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79,200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리노공업 리가켄바이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분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